기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화이팅! 발제를 해주신 정유승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토론을 통해서 발제와 토론 이렇게 오늘 구청에서 도시재생이 어떻게 했으면 잘 될 수 있겠는지 모색해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을 역임하셨고, 강남 부구청장님을 역임하셨고, 현재 서울시 전체의 도시재생을 맡아서 실행하고 계시는 SH공사 정유승 도시재생본부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정유승 본부장님이 서울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하시면, 여기 부천의 가장 대표적인 전문가를 또 한번 토론자로 모셨습니다. 전 부천시 도시국장이셨고, 부천시 신곡동 행정복지센터장님이셨던 박헌석 전 국장님이신데요. 제가 들어본 바로는 우리 박 국장님이 부천에서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들었습니다. 박헌석 국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다음으로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아까 정유승 본부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중물이 나간 다음에는 자생력을 갖고 이걸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살려나가는데 주민들의 입장이나 주민들의 의지, 실행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신 분입니다. 소사 도시재생 주민상인협의회 위원장이신 정무진 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학계에서 전문가를 한 분 또 모셨는데요. 현 경기도시공사 및 부천도시공사 등 다수의 공공기관의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공인자격시험 출제위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십니다. 현 부천대학교 부동산유통학과 허명 교수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토론을 이 자료집에 있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정무진 소사 도시재생 주민상인협의회 위원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정무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소사 본동, 소사 본 3동을 구역을 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비 50억, 국비 50억, 100억이라는 가지고 근린재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희 소사 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이 됐다가 해제가 된 지역으로서 아주 지역 민심이 아주 흉흉하고 좀 많이 안 좋았던 지역입니다. 그런 면에서 구도심권에서 맨 처음으로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좀 딱딱한 것 같은데 그냥 제가 겪었던 걸 그냥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 처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주민들은 이게 뭔지. 처음에 100억을 받았다고 프랜카드 써붙여놓으니까 주민들이 이거 100억 가지고 뭐 집 줘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알고 배워야겠다 해서 이제 아카데미를 시작을 해가지고 저희가 1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상인협의체 위원님들로서 활동하시는 분이 한
220분 정도 되시고 저희가 매달 19번, 그러니까 소사 본동에 계신 분 9번, 소사 3동에 계신 분 9번, 그리고 저 위원장 해서 저도 사실은 소사 본동에 4번이 있고 또 주거지는 3동에 있고, 그래서 각 동에 동수로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다 내역이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15명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왜 거기 인원이 본동에는 많고 3동에는 적냐? 지역 민심이라는 게 그래요. 무슨 활동을 하다 보면은 똑같이 그런 게 제일 어렵고 힘든 거예요. 주민들을 끌어내기가 제일 어렵던 게 도시재생 사업을 알지도 모르면서 그 교육을 1년 동안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동료를 부여해가지고 끌어들일 것이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한 번 나온 분이 한 20회 30회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못 받아요. 중간에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끝에 나오시고, 그런 면이 제일 어려웠었고, 또 하다못해 시간제로 가다 근무를 하던 하다못해 가서 애교시까지 끌어내는 과정이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오겠습니까? 주는 것도 아니고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서 저녁 한 끼도 아니고 밤 6시부터 9시까지 교육을 받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웠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게 제일 어려웠던 게 제일 큰 그 고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도시재생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하는데 저희 그 한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희 저 도시재생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소사 근린재생 도시재생 확산 계획에 따라 맞춤형 커뮤니티 센터를 지금 조성하였고, 앞으로 지금 호연로 역사가로 만들기 사업을 인도정비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주선 가족산책로 한신 먹거리 가로 이것도 지금 거의 끝냈습니다. 담장 없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안심거리 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 이런 성과를 지금 내년의 마지막인데 지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을기업 육성 등 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어. 순천에서 도시에 경기도에서 10월 9월 달에 도시재생 그 경진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사에 소마다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또 지역을 외부에서 오면 손님들한테 해설도 하고 이런 단체인데, 이 단체가 거기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오늘 요 토론 때문에 저도 오늘 여기 토론에 나와서 좀 배우고 싶고, 요것 때문에 못 가고 아침 7시에 출발할 때 나가서 인사만 드리고 오늘 여기 참석을. 끌어오는 그 경험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로 경기도 경진대에서 소마단이 우승 1등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 전국대회에 나가시면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까 2020년 후에 아무런 대책이 없다. 시에서 좀 더 고민해줘야겠다. 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참 아주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다음은 박건섭 전 부천시 도시국장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017년 6월부터 퇴직한 박건섭입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온 기분입니다. 상당히 지금 새롭고 기분이 좀 그런데 이런 차례 말해 너무 감사드립니다. 창의적 시민적 관점에서 부천시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내려진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천시 인구 동향을 좀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옥길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돼서 수용인구 24,600명을 계획해서 2016년 7월부터 입주를 해서 2019년 5월 마지막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규 공동주택을 지어서 부천시 인구는 24,000이 늘어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2010년도 부천시 인구가 89만 875명 최고 정점에 있고 현재는 83만 3천입니다. 2019년 9월 말 기준으로 9,300명이 줄어가는 지태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자리와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질 좋은 주거 환경을 찾아서 떠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부 전문가는 부천시 아파트 집값이 비싸서 떠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는 부천이 그만큼 시민들의 재무 구조가 좋아져서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떠난다고 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찾고자 이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은 부천시가 더 한층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타운 2014년도에 전면 해제된 상황에서 부분적인 환경 정비와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발굴해서 원도심적 상가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을 할 것입니다. 한 부천역 인을 살펴보면 부천 북부역 문화 커뮤니티 조성사업, 상상거리 조성사업, 대학로 조성사업, 심곡천 생태보건사업, 원미래 조성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사업별로 진행되다 보니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리던 역부족으로 그 지역과 창조적 기업 경제 발전할 수 있는 연계 전략은 부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천 원도시 새로운 지역 이미지 확립 절실한 상황으로 문화 창의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각 분별 공간 정비를 한 시설들과 연계하면서 단기간에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차별에 대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는 시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성공 사례를 만들어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도심의 공간 정비와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 장기적인 전략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낙후된 이미지를 빠른 시간 내에 변화시켜 지역 주민들의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한 단기적인 전략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비실한 간단한 설치로 도입 가능하며 야간을 이용하면서 도시 이미지 변신에 가장 큰 효과를 가져줄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문화 창의 도시 부천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 문화와 전목이 가장 유용한 매개체로 문화와 빛의 전목을 통해 새로운 공간 예술로 재탄생하는 겁니다. 불빛 재생을 통한 도시가 새롭게 살아나고 관광이 늘어나고 카페거리, 불빛 마을, 불빛 산책로, 불빛 아티스트 스튜디오, 불빛 예술 공장 등을 조성하여 조명 축제, 내부 조명 인테리어, 크리스마스 트리 등 확대하여 도시 축제를 넘어서 국가대표 축제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3년도 시승기 30주 기념행사로 상도 호수원에서 부천 룸의 축제를 실시하여 15일간 54만 명이 유료 입장객이 돼서 지역 상권의 약 88억에 이르는 경제 효과를 얻은 경험이 있습니다. 판타지 영화제 등 시 이미지와 부합하고 조명연구원도 수도권 첨단 조명단지 입점이 있고 아시아의 빛축제와 유럽의 특성을 조합하여 신개념 미디어 아트 플래그십을 가능할 것입니다. 한류를 넘어서 아시아 문화, 동료를 부천시가 주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밝히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으로 빛 마실 사업입니다. 마루광장에 이르는 빛으로 초대형 빛기둥과 원형 및 아층 민관리 장소 부천로와 북일로 일원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단계 사업으로 빛 부천 사업입니다. 빛으로 연출된 다양한 등기과 장식을 부천로 보도에 관내계획 설치해 나갈 겁니다. 부천 북부에서 춘희역까지 2km 양측 보도에 관내계획 디자인, 생산, 판매 설치하고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상담하고 기술 중심으로 한 예술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시간은 얻어지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로 보는데요. 첫 번째, 기존에 확보된 기반시설과 연계 사업을 통한 이미지를 확증 업그레이드하면서 부천 원도시 활력과 이미지 변화가 될 것이죠. 두 번째, 빛으로 부흥하는 부천으로 조명 기술인과 조명 예술이 만드는 첨단 문화 산업 예술 축제가 될 것이고, 세 번째, 빛축제 연례하라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원도시 활성화하고 매년 개발된 다양한 조명 문화 상품을 활용하고 글로벌 불빛 문화 선도도 구축이 될 것입니다. 빛 조명 전문 디자인 학원 작업장 등 테스트베이스 확대 운영으로 인구 유입과 세수 중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박건석 전 도시국장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천이 문화창의도시를 내세우고 있는데 그 문화창의도시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고 또 기존의 도시시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아이디어로 불빛 재생 시범도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매우 많은 조사를 하셨고 많은 실행력 있는 아이디어를 담았는데 굉장히 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시재생 리듬 사업의 최종 선정돼서 아까 들었다시피 2020년부터 4년간 230여 원이 투입돼서 부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도시재생은 과거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일본도로 진행된 도시개발로 인해서 여러 피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도시재생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원칙을 세워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행정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지켜야 할 덕목은 기존 재개발 방식의 토목공사 중심의 도시재생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도시재생 과정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면서 갈등을 관리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도시재생의 핵심 가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을 통하여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속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사업에 비해 현재의 적은 사업비로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는 적은 사업비라도 가시적이고 또 하드웨어적인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남기고 싶은 그런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자칫 사업 실패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재생의 성과를 단기간에 평가해서는 그래서 안 됩니다.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행정관청은 긴 호흡을 가지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하여 주민 공동체가 회복되고 지역의 지속적인 자립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예산과 행정을 집중해야 됩니다.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여전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선정 지역에 사업비가 투입되면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임대료 상승 문제가 있고 사업 대상 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쫓겨나는 사례들이 여전히 타 지역을 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건물 소유주나 임대인들의 입장만 반영되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들이 수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을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나서야 할 것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규율되고 있으나 차제에는 도시재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인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은 다음 사항들에 대해서 지역 특성이 충실히 반영되기 위해서 계획 단계에서 지역 특성에 대한 기초조사에 심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을 모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조사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기초조사 및 계획 단계에서 반드시 경제 전문가가 참여해서 지역경제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주민공동체 회복 및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와 주민관계망을 만드는데 행정과 도시재생센터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의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만들어내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은 튼튼한 주민공동체를 통해 도시재생의 성과를 지역 내에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어야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정무진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바쁜 주기에도 시간을 내서 교육도 받고 의견도 모으고 그러면서 이 지역의 주민관계망이 형성이 되고 그래야만이 이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재생 지역들의 진행 경과를 보면 주민 공모 사업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 수준의 사업 발굴은 활발히 이루어진 반면에 실제 사업화가 되고 도시재생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사업의 수는 또 많지 않은 것이 현실적입니다.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성공시키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원칙 없는 지원과 마구잡이식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사업을 발굴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자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단체와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과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도심 지역에서는 사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가 효과적일 것입니다. 임대주택 사업이나 청년 주거 지원 사업 등을 해당 지역에서 결합한다면 도시재생 사업에 부족한 예산을 보완할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 골목 상권 지원 사업 등 낙후된 도시 지역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찾아내고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도 좋은 성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좀 전에 정무진 위원장님이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셨다시피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사업을 연속적으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좀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이고 행정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직이나 자문그룹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유통학과 허명 교수님의 토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학교 허명입니다. 도시 재생이 필요한 원인을 저희가 크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 도심이 노후화되고 인구가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도시 재생이 필요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 한 예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8일 날 국토교통부가 이제 19년도 하반기 도시재생 모델 사업 76곳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 부천시에서는 대산동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었는데요. 이 대산동에다가 커뮤니티 케어센터하고 올림 복합센터, 그다음에 펄벅 문화거리를 조성하는 그런 주요 사업을 가지고서 이번에 선정이 됐습니다. 와닿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 대산동이라는 데가 기존에는 이 소사구 침곡본동, 침곡본 1동, 그다음에 송내 1동, 송내 2동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 부천시가 10개 광역동으로 이제 통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산동이 되겠습니다. 이 대산동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한번 살펴봤더니 통계청 자료나 부천시청 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 대비해서 인구수는 마이너스 4.1%, 세대수도 마이너스 2.1% 감소를 했고요. 그런데 동기간 부천시 인구수를 살펴보면 부천시도 마이너스 0.4%, 반면에 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세대 분화에 의해서 증가 2.4%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대산동 인구 감소폭이 아무래도 부천시 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크다라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령화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엔에서 말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기준을 65세 이상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부천시의 65세 이상의 노인 연령층의 비율이 2015년도에 9.5%에서 2017년도 10.6%로 1.1%가 증가를 했는데요. 대산동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15년도 11.4%로 부천시보다 거의 2%포인트 더 높게, 그래서 노인 인구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현재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이 현재 도시 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할 수 있는 걸 크게 세 가지로 압축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가 이제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12개 선도지역 예산을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사업비의 약 90.6%가 토목이라든가 건축 사업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좀 확충하기 위해서 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이 토지 매입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라고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5.7%밖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민 역량 강화 예산을 좀 전진적으로 확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도시 재생이 무엇인지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더 넓어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또 사업에 대한 아직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주도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공공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 참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주민 참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필요성이 대두가 된 부분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획일적인 아이템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재생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지역에 대한 자원을 활용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개발하고 이걸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없는 거, 그러니까 다른 도시재생 하는 곳에는 없는데 우리 부천시에만 있는 거, 대산동에만 있는 것이 무엇일 것인가 라는 것을 좀 더 고민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분이 말씀 나왔습니다. 지금은 공공이 주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지원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 공공기관 지원 없이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재생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방안을 좀 약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 주민들 만나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특징을 좀 더 많이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산동에 노인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경제적 수준이 조금 더 좀 떨어지다 보니까 맞벌이 세대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제 육아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겠죠. 그 육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연령층을 활용한 이 육아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인들에게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대산동이 외국인 거주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2019년도 9월 주민등록 인구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부천시가 지금 현재 외국인이 41,866명, 그래서 전체 인구수의 한 5%가 외국인이 현재 기후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지역이 신곡동으로서 9,715명으로서 14.7%였고요. 그 이후 그 다음이 바로 이제 대산동이 8,677명으로 10.3%.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소사 분동이 5,459명으로서 9.5%가 외국인이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경우도 하나의 건축 자산입니다. 이런 것들도 보존, 활용하는 게 저희들 업무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매입도 할 수 있겠지만 매입은 하는데 예산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민간한테 권유를 해가지고 이것을 좀 외국처럼 도시재생으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가장 큰 케이스가 대선제문입니다. 영등포에 있는 건데요. 이건 대기업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공장을 그대로 내놔가지고 그걸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제공합니다. 공공이 보통 많이 하는데 민간이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앞으로 할 생각입니다.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자산,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존 한옥을 이제 그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기존 자산을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철거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옥. 그런 때 그것을 버리지 말고 다시 잘 다듬어서 아니면 다시 잘 보관을 했다가 다시 활용하자 해가지고 자재센터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성과로서는 왜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나름대로 부족한 점을 든다면 아직도 도시재생이 못해요. 체감을 못해요. 세 번째는 야 이게 과연 하다가 이거 뭐 그냥 마중물 사와가 끝내는 거 아니야? 하는 실행력에 대한 의문이 있죠.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이 세 가지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해도 제고는 이런 토론회를 지금 이것도 하나의 이해도 제고죠, 그죠? 이런 토론회를 굉장히 많이 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활동가 이런 분들을 자꾸 키워내야 돼요. 소규모 뒷담회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주민 대표도 오셨지만 주민들, 상인들 활동가 대상으로 인터뷰도 많이 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이러한 과제를 통해서 피드백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체감도 형성을 위해서 어떤 뭐 대형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실제 재생이 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제일 알 수 있는 게 골목길 재생사업. 우리 동네 깨끗해지고 이거 뭐가 좋아지네. 그 다음에 생활 SOC, 마을 주차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 담장 머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방과학교가 생기고 텃밭 생기고 그 다음에 비탈길 가드레일 생기고 그러면 이게 재생이 나한테도 직접 좀 도움이 되구나. 그런 체감도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실행력 지속성을 위해서 아까 주민 대표님께서도 같이 제일 고민했던 게 저희가 이제 1단계 지금 다 끝나가는데요. 마중물 사업은 끝나가는데 그 다음에 주민들 스스로 자력 경생해야 됩니다. 날씨 같은 것도 육성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카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한 도시재생에 적극 참여해서 마지막
후용도시 서울대는 지금까지 서울의 도시재생과 SH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많은 양을 보여드려서 근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썬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탄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썬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 건설 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저희 다단미용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미용